오늘 오전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 예상대로 종부세 최고 6%까지 강화하고 또한 1년 미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70%까지 부과하는 등 각종 세금을 올리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와 관련된 정치권 논쟁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통합당 부동산 대책 나오자마자 이번 대책 기다렸다는 듯이 난타를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죠. 김연아 통합당 비대위원은요. 이 모든 세금을 전부 올리는 것은 벌금이다. 현찰 있는 사람에 이어서 이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상당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종부세를 올리는 것은 이미 다들 예견을 하고 있던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종합대책과 더불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임대차 3법 등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하려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인 양도세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집을 내놓죠. 집 판다고 했을 때 양도세를 높여버리면 집을 갖고 있겠습니까? 갖고 있으면 집값이 더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그냥 갖고 있다가 보유세 조금 내면 되죠. 50억짜리 집 갖고 있는 분 세금으로 1억 낸답니다. 50억이 60억 되고 그러면은 나는 10억, 20억 벌 수 있는데 그냥 벌금 1억 내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규제 일변도의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서는 저는 집값은 잡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정책 실패로 이미 판명이 된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 말고 시장 기본 원리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공급을 많이 하면 당연히 집값 떨어지죠. 수요를 상당히 지금 수요가 상당히 높은데 공급을 제한을 하면 당연히 집값 오르겠죠. 이러한 세금을 올리는 그러한 정책도 시행을 하고 동시에 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다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린벨트 묶어놓고 재건축 묶어놨잖아요. 그거 다 풀어줘서 일단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살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집값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념과 고집만으로 국가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금을 이 정도까지 올릴 테니까 집 안 파나 두고 보자. 이런 식의 감정적인 정책으로서는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정책 전환 필요합니다. 자, 이 같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양도세 중과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까지 파시면 돼요, 집을.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사실 부동산이 부의 증식 수단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동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집값 못 잡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뭐 한두 해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요. 정권을 넘나들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2008년 이후부터 계속 다른 나라들이 통화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산의 버블이 끼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만 올라간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도 우리 양적 완화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산 가치가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을 사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집을 통해서 부를 증식하지 않으면 부를 증식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럼 집은 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러면 어떻게 줘야 하겠습니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집을 산 사람도 욕망이 들끓어서 어떻게 하면 집값을 끌어올릴까를 고민하고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채, 세 채를 더 가져야지 더 많은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요. 집을 못 가진 사람은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을 막 지으면 해결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한 400만 채가 공급이 됐는데 200만 채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주택자 중에서 한 10%가 50%를 쓸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끊임없이 집을 통해 가지고 부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집 2채 이상은 절대 가지면 안 돼. 법으로 그냥 금지하는 게 제일 시원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에 따라서 가지는 자산 가치가 증식되는 데 따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도 조정 지역 내에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중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20억 원 미만도 아니에요. 20억부터 한 50억 사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중과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걸 대폭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민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고 시가가 막 50억씩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투기 대상으로 집을 사셨다면 집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신호를 강력하게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뭐 그동안에 다 답은 알고 있으면서 저항이 있을까봐 어떨까봐 저럴까봐 걱정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던 정책이 좀 더 직선으로 뻗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 문제 앞서 잠깐 시행일은 제가 1년 뒤라고 말씀드렸고요. 양도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갭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 1년, 2년 만에 사가지고 다 팔아요. 양도세가 적기 때문에 팔아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액이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고 팝니다. 그거 중과 안 하면 어떻게 그러면 그거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세금 말고. 그럼 취득세 다주택자한테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번 대책은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 불가피하게 조정지역 외에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벌금을 매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2채 이상,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시가로 따졌을 때 훨씬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는 정책이다. 좀 그런 면에서 이전에 정부가 뻔히 답을 알고 있으면서 과감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세금을 높이는 정책들이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집값이 올라간 사람들 세금 많이 내야죠. 그 부분을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집을 투기 대상으로 해서 부의 축적과 부를 더 많이 얻은 사람들에겐 당연히 세금 많이 걷어야죠.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 정부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따지고 싶어요. 정책의 일관성. 예를 들면 2017년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세요. 세제 혜택 많이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요. 집이 2채, 3채, 4채 있어야죠. 네. 그때 그렇게 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다주택자들은 다 죄악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임대사업자를 혜택하는 걸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이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하냐고요. 김성환 평론가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지만 그거로서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으니 다른 정책적인 대안들도 생각을 해봐라 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네,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혜택을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임대사업 기간, 의무 기간이 있잖아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기간이 길게는 한 8년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도는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대폭 확대해서 세제 혜택을 줬던 부분들, 그게 어찌 보면 국민의 서민들의 주택 그 전월세에 있어서 안정화를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비록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투기 목적으로 악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걸 통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도 많이 봤던 것처럼 뭔가 정책을 추진했는데 부작용이 나오면요, 몰매마들 각오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정책은 그렇게 바꿔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일관성이 있습니다. 부작용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선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빨리빨리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3년 지나서 한 게 정책 수정을 빨리빨리 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걸 징벌적인 어떤 세금을 먹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징벌적 세금은 아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겨가지고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기존 임대- 혜택을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임대사업자가 4년, 8년 그런 기간이 있는데 네. 지금 이러한 중과세 문제 때문에 나간 임대사업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려고 그러면요. 3천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애줘야죠. 그럼 같이.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논의를 해봐라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그냥 우리 고집과 신념대로만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판단해봐라. 자, 두 분 얘기 이렇게 지금 열띤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과연 믿고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했더니 아파트 주택 36%, 땅 토지 19%, 이어 은행 적금과 주식의 순이었습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응답이 55%가 나온 거죠. 그리고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어봤더니 바로 오늘 발표가 된 건데 오를 것이다. 61%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시행이 됐고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국민들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사실 또 약간씩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면서 지지층으로부터 반발도 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정권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엔 그렇게 되겠죠. 집을 안 가진 분 되게 분노합니다. 집 사놓을 걸. 근데 서울 수도권 외곽에 있는 분들은 나 서울에 있는 집 사놓을 걸. 서울에 있는 분들은 나 강남 집에 있는 집 사놓을 걸. 다 분노해요,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분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집값을 잡을 수 있고 정말 20, 30대 결혼해서 대출받아서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그 소박한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정당이 다음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죠. 평론가님. 네, 이게 좀 오래된 경험치인 거죠.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를 한 20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언제까지 부동산으로 돈 버는 부자들만 생겨나는 이런 사회가 이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 부족하니까 막 비판받았잖아요. 오부제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마스크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된 재화잖아요. 그 땅을 갖고 싶다고 해서 한정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간척 사업으로 땅 넓히는 작업했다고 해서 국민한테 홍보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서울시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면서 땅을 넓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을 짓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동네 50층, 100층으로 막 높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공급 정책 내놓는다고 해도 한 5년 뒤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게 잘 그동안에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정책이 나왔던 것처럼 저는 좀 아쉬운 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든가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이런 세대들한테 좀 더 과감한 그 주택 공급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심리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안정시켜주는 작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부동산의 그 광풍, 대폭적인 상승 이런 문제를 잡으라고 정부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능력 있는 정부냐 아니냐 그의 판단입니다.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어요. 그럼 자동차 다 없애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